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관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관자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관자들입니다. 이것은 불이 황새의 모습이고 볼견이 들어가서 보다란 뜻이고 삼수변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대다란 뜻입니다. 관계시설이라고 할 때. 그리고 각각이 어원이 다른 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꿰뚫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꿰를 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것은 불이 황새의 모습이고 볼견자죠. 그래서 볼관자, 물수입니다. 그래서 물을 대는 겁니다. 관계시설. 그리고 이것은 손이고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위에다 씌운 겁니다. 즉 갓입니다. 갓 관자. 그리고 이것은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관용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성관인데 보통 회계에서 관, 항, 목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꿰를 관자입니다. 이 새는 넓적부리 황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슈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눈이 매우 매섭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눈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추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넓적부리 황새는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장식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뒤쪽에 깃털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넓적부리 황새, 줄여서 황새관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볼견자죠. 약자로는 이렇게도 쓰는데 그래서 관광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관국지광, 어용빈우왕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사절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여 왕을 아련하고 자기 나라의 훌륭한 문물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관찰하는 것, 이게 원래 관광의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관광이라고 하면 우수한 문물뿐만 아니라 자연 풍광 이런 것도 포함시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손님들, 이런 사람들을 관광객이라고 하고 관람이라고 할 때 람은 볼람자입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보는 것이 회람이죠. 회람.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보는 것이 박람회입니다. 박은 널리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람권이 있고 입장권, 관람료, 관람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관중이라고도 할 때 이 중은 무리중자입니다. 즉 한두 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다수가 모여서 축구 경기나 정구 경기 같은 테니스 같은 이런 것들 이것은 관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소수가 돌아가면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다수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80년대에 관객 모독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은 왜 연극을 보러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지식과 교양이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관객 모독입니다. 관망에서 망은 볼망자입니다. 희망,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고 좌절하는 것을 낭망이라고 하죠. 관조는 빛을 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어떤 대상을 찬찬히 보는 것, 이것이 관조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감정이나 감성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관조이죠. 관점이라는 건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보느냐.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관점이 있죠. 이 소설에서는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관전평, 어떤 경기나 전투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이것이 관전평이고, 관음증에서 음은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음증은 남의 섹스 행위를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그런 병, 증은 병이죠. 증세. 이것이 관음증입니다. 그 다음 직관이라고 있는데 요즘 직관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관은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뇌로 전달이 돼서 그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감각으로 즉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 감각으로 즉각적으로 이것이 직관입니다. 그 다음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과 추상은 다르다고 했죠. 관념은 사물 중에서 사에 해당됩니다.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그 존재를 아는, 즉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것이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현실을 너무나 몰라, 너무나 관념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이 관념론과 대립되는 것은 실제론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즉 물입니다. 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쪽은 사에 대한 것이고 이쪽은 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관념과 추상은 다르다고 했죠. 상은 모습인데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특징을 하나씩 둘씩 뽑아내는 것. 이건 뽑을 추자죠. 추첨, 추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개를 뽑다 보면 점점 무엇인지 그 원관념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것이 추상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 뽑아버리는 것이 추상이죠. 그래서 미술을 나눌 때 추상화냐 구상화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물화 이런 것들은 구상화죠. 풍경화, 정물화는 구상화입니다. 구는 갖출 구자입니다. 그 다음 관상이 있는데 자, 요 상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로란 뜻도 있죠. 상호간에 과실상계 서로. 그런데 얼굴이란 뜻도 있습니다. 얼굴. 그래서 얼굴의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관상이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서 점을 치는 것은 관상이고 발바닥의 모습으로 발바닥에도 금이 있죠. 그 금을 보고 점을 치는 것,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족상이고 손바닥에 손금을 보고 하는 것은 수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점술과는 약간 다릅니다. 점이라고 하는 건 원래 거북이 등짝을 구멍을 몇 개 내고서 불에다 구우면 그것이 갈라지는 방향을 보고 점치는 것이죠. 그런 기술이 점술입니다. 그 다음 관상대라고 하는데 이 상은 모습이 아니라 기상입니다. 기상, 기후, 기상. 그래서 기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관측하는 그런 곳은 보통 높은 산 꼭대기에 평평한 곳에 있죠. 높고 평평한 곳, 대입니다. 그래서 관상대가 있고 그 다음 관상수가 있습니다. 수는 목은 나무를 통틀어 얘기할 때 목이지만 키 큰 나무는 수입니다. 그래서 가로목이라는 건 없죠. 가로수입니다. 길 양쪽에는 크고 높은 나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 이것이 관상수죠. 보통은 소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가관이다.
그거 참 가관이다라고 하는데 가히 볼만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어적 표현이다.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참 가관이다.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 관등회라는 게 있는데 이 관등회는 음력 4월 초파일, 자 음력 4월까지는 이해했죠? 초파일, 파일은 8일입니다. 8일. 그러면 한 달에는 8일이 있고 18일이 있고 28일이 있죠. 그럼 처음 8일이 뭐냐? 그것이 초파일이에요. 그래서 4월 8일 이것이 초파일입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태어나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태어남을 축하하기 위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처럼 예수의 탄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태어남을 축하하는 것인데 불교의 경우는 그것을 관등회라고 하고 이때 절이나 길에 등을 쭉 달죠. 이것이 관등회입니다. 그 다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스크리트어예요. 그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을 다시 우리 음으로 읽기 때문에 한자의 음은 남무이지만 우리 한자음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뜻이 뭐냐? 귀의하고자 합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아미타불은 누구냐? 아미타부처는 이것은 극락, 죽어서 가는 극락, 저승을 관리하는 부처라고 해요. 그러면 죽을 때 또는 죽은 다음에 그 상주들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죽었으니까 극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불과 보살은 다르죠. 불은 부처입니다. 하지만 이 관세음 보살은 뭐냐? 자, 사진을 보시면 지금 관세음 보살이 있는데 지금 얼굴이 하나 있지만 이 위에도 얼굴이 있고 그 위에 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1면이라고 해요. 11면. 얼굴이 11개죠. 왜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일일이 다 보느라고. 그러면 사방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얼굴이 11개라는 겁니다. 이 면은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깎는 것을 면도라고 하죠. 그리고 얼굴을 씻는 것을 세면이라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고통이 매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는 약병을 들고 어디에는 지혜의 책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수 대비 손이 1000개랍니다. 1000개의 손. 대비, 이 비는 슬프다는 뜻이 아니라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11면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면서 그 중생의 고통을 1000개의 손으로 그 고통을 다스리는, 치료해주는 그런 존재인데 왜 보살이냐? 보살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수행하는 자가 보살입니다. 그래서 버거보살, 무슨 보살 많이 요즘 나오는데 보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절에서는 여자 신자들을 전부 다 보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뭐냐? 보고 세음, 세상의 소리, 고통의 소리죠. 세상의 고통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것이 관자재, 자재라는 건 스스로 있다는 건 자유롭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다 나타나는, 즉 모든 것을 다 보는 이란 뜻입니다. 자유자재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다스려주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기 전에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절을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이걸 외우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즉 부처의 자비를 비는 그런 주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관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목을 영어로는 부시라고 합니다. 부시맨 있죠, 부시맨. 이 1m 정도 높이로 자라는 낮은 나무들이 관목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쭉 띠를 두르고 있으면 그 지역을 관목대라고 해요. 이게 왜 나오냐면 산은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라는 나무가 식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산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밑에는 교목이지만 위에는 관목이에요.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관목대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런 나무들 보면 굉장히 나무가 높죠. 이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교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은 덤불 종류, 이것을 관목이라고 하고 높게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장액이라는 건 뭐냐면 관장을 하다, 장은 창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안 나올 때 거기에 그 액체를 주입하죠. 변이 딱딱하게 묻어진 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액체를 주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장액이고 그런 행위를 관장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액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삼수변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진은 네덜란드의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그 물이 흐르면 주변에 물을 공급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둘 다 삼수변이 들어가서 물을 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그 관등회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불교에서 역시 초파일에 뭐 하느냐? 관불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부처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겨주기 때문에 삼수변이 들어갑니다. 관등회라고 할 때 관은 오른쪽에 볼견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느냐 볼견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관불회는 부처를 이렇게 물을 부어서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탄신을 축하하면서 부처님을 씻기는 것, 이것이 관불회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라고 했었고 이 인형을 보면 자 지금 오른쪽에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답니다.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대요. 이건 뭐냐? 천상, 하늘 위, 하늘 아래, 즉 온 세상에 란 뜻이죠. 온 세상. 온 세상에 유,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럼 저만 잘났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지구가 자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객관적인 사실은 여전히 지구는 자전을 하겠죠. 하지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는 자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건 뭐냐? 인식, 깨달음의 중요함을 강조한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아이고 유아독존이다. 이것은 너 혼자 잘났어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지 원래의 뜻과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불의황세 권자가 들어갔는데 불의황세 관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변이 들어가면 음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낙목이 들어가면 이것은 관이라고 읽지 않고 권이라고 읽어요. 권세권자입니다. 권력이라고 할 때, 권리라고 할 때,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유럽, 중세시대 유럽에서 왕은 그 권력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설은 주장 중에 근거가 약한 것들이 설입니다. 지동설, 천동설. 지금은 지동설이 당연하죠. 하지만 옛날엔 뭐였어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였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옛날엔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푼다는 뜻과 함께 객관성이 빈약할 때 설을 쓰고, 론이라고 하면 진화론, 그것은 주장이란 뜻이긴 하지만 객관적 근거를 갖고 얘기할 때는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문과 논설문은 달라요. 설명문은 어렵고 복잡한 것을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고, 논설문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삼권 분립. 자, 옛날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졌죠. 결국 민주주의 핵심이 뭐냐?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계엄령을 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엄령. 입법, 사법, 행정을 군부에서 갖는 겁니다. 군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즉 다시 왕이 되는 거죠. 왕. 그런데 윤석열은 더욱더 권력이 강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쿠데타이긴 하지만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더욱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친위 쿠데타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가 임명한 장관과 법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는 대단히 성공하기 쉽고 실패하기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쫓아가서 그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문제가 있죠. 아직도 그래서 내란은 진행 중인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 이외에 네 번째 권력이라는 거죠. 왜? 그것을 감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론의 경우에는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언론의 역할은 사실의 객관적인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의 감시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 이 수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장수.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군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력, 이것을 통수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군 통수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남목이 들어가면 이것은 권세의 권자예요. 그거에 비해서 힘력이 들어가면 힘을 써라, 노력해라 하고 권하는 거죠. 그래서 권고한다. 그런데 이제 강제로 권고하면 어떻게 돼요? 강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있다. 네가 선택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뒤질 줄 알아. 이런 것이 철권 통치입니다. 이거는 쇠로 된 주먹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앞엔 모든 게 박살나잖아요. 이렇게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것. 이것을
철권 통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권유한다라고 할 때 유는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 아이를 유혹해서 과자 줄게 갖고 데려가는 것을 유괴라고 하죠. 꼬신다는 뜻이에요. 권하고 꼬시는 것이 권유입니다. 이것은 강압성은 없죠. 그 다음 권선징악인데 착한 것을 착하기를 권하고 악한 것을 벌을 준다. 징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선징악은 고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해피엔드죠? 거의 99.9%의 고대 소설은 해피엔드로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착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 고대 소설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설의 시대가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해피엔드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거나 아니면 결말이 없는 채로 끝나는 것이 바로 고대 소설과의 차이입니다. 이 위의 것은 덮다란 뜻이에요. 덮다. 덮을 멱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디촌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 머리 위에 손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갓입니다. 갓 관자예요. 그러면 갓은 꼭대기죠. 제일 위 또는 제일 처음이란 뜻입니다. 자, 금관 왕관인데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관, 왕이 쓰면 왕관이죠. 대관식이라고 할 때 이 대는 있는다는 뜻입니다.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올리다.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에 화물을 적재하죠. 그때는 대라고 읽지 않고 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머리에 올리는 것 때문에 대라고 있습니다. 대관식. 그래서 왕이 되거나 이렇게 관을 쓰는 그 예식을, 의식을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 개관시인인데 이 개는 개수나무입니다. 즉 올리브죠. 올리브. 그래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수를 씌웠지 않습니까? 월계관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인데 이 영국 왕실이 영국의 가장 명예로운 시인에게 내리는 칭호, 가장 영예로운 시인에게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뜻이죠. 그런 시인을 개관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관례, 이 예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은 갓이잖아요. 머리에 쓰는 것. 그래서 관례라고 하는 건 그 예식은 뭐냐? 성인식입니다. 그럼 몇 살에 그럼 관을 쓰느냐? 20살에 씁니다. 그래서 20살을 뭐라고 하느냐? 약관이라고도 합니다. 약관의 나이에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이 약은 약할 약자예요. 즉 아직 나이가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뜻이죠. 20살은 약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살에 하는 것이 성인식이고 그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다만 이 관례와는 의미 같지 뜻은 달라요. 이건 습관이란 뜻이죠.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이것은 습관이란 뜻이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 관혼상제. 자, 관은 성인식이죠. 혼은 혼인입니다. 상은 초상이에요. 초상. 장례를 치르는 것. 제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인생사에서 치러야 될 네 가지 중요한 게 바로 관혼상제예요. 그 다음 문법에서는 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은 갓이지만 제일 위, 제일 앞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란 뜻입니다. 앞에서만. 사는 단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죠. 그래서 이 관사라는 건 뭐냐? 유럽어, 독일어나 이태리어,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놓이는 수나 어는 하나죠. 성,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I, my, me, mine. 중학교 때 무지 외웠죠. 이 격, 성, 수 이것이 관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이 관사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어에는 복수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죠. 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특별한 때, 강조할 때만 사용합니다. 대신 한국어에는 관형사가 있어요. 그럼 관형사와 관사의 차이는 뭐냐? 형은 형용사입니다.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앞에서만. 그래서 예를 들면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1980년대 많이 불렀던 응원가죠. 이 새는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앞에서만 꾸며줍니다. 이게 뒤로 갈 수 없어요. 신을 새 신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형사는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가 있는데 그 문구를 보세요. 이, 두 개의 헐다, 책은. 그래서 제일 앞에 지시관형사가 오고 그 다음에 수관형사가 오고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가 옵니다. 이 두 개의 헌책은, 이 두 권의 헌책은, 이 두 헌책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체언 앞에서만 꾸며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냐 관형사를 구별할 때는 기본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이 새의 기본형이 세다냐?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관형사입니다. 이다냐? 두다냐? 허다냐? 헐다냐? 아니죠. 그래서 이 관형사는 기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는 대신에 유럽어에는 관형사가 없습니다. 이게 유럽어의 품사와 한국어 품사의 차이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한국어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사가 있죠. 그래서 관형사와 조사는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너그러울 관자인데 이것은 지붕이죠. 지붕이 어때요? 매우 쭉 양쪽으로 뻗쳐요. 넓다. 그래서 집이 넓다. 그래갖고 마음이 크다란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예요. 관대하다. 너그러움이 매우 크다는 거죠. 관용을 베풀다. 관대하고 용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다란 뜻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매우 잔인해요. 누구를 보면 알죠.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량, 도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는 우아하다는 뜻입니다. 량은 크기, 부피예요. 그래서 도량형이라고 할 때 량은 부피입니다. 질량이라고 하죠. 질량, 부피예요. 이것이 깊고 너그러울 때 아량이 크다,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량이 넓다. 자, 도량도 역시 도는 정도죠. 그래서 27도, 35도 이게 도예요. 정도입니다. 량은 부피입니다. 그래서 도량이 넓다. 그 다음에 무게를 따지면 뭐가 됩니까? 도량형이 되죠. 형은 무게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항목 관자로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정성관 이렇게 나오는데 항목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관이라는 건 예결산, 돈과 관련될 때 나오는데 제일 큰 게 가장 상위의 개념이 관입니다. 그 관은 다시 항으로 나뉘고 항은 다시 목으로 나뉘어요. 그 다음 정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나 법인이나 조합에서 사용하는 약속이에요. 말하자면 그 회사 법인 조합의 헌법 같은 거죠. 헌법. 그것을 간략하게 줄인 것이 약관입니다. 약관. 정관이 있고 그걸 간단하게 보기 쉽게 해준 것, 중요한 부분만 줄인 것이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약관을 할 때 약은 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은 제일 위에 헌법이 있죠. 헌법 밑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약은 법에 해당됩니다. 법률의 자격을 가져요. 그 다음 차관. 차관은 빌릴 차자입니다. 빌리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에요. 다른 나라의 공적 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 정부라든가 다른 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 것이 차관이고, 그러려면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차관협정이에요. 그런데 이 차관과는 다르죠. 이 차는 둘째, 버금이란 뜻입니다. 버금, 으뜸 버금, 둘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차관은 다음 차례란 뜻이죠. 그래서 장관 밑에 있는 것이 차관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한국어는 이렇게 동음 이의 어가 많죠. 한자 때문에. 그 다음 이 한자와 이 한자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 밑에 보세요. 벼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곡식입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이 사진은 앙카라, 아나톨리아는 지금 그 터키 고원지대를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보통 해발 1000m 정도의 높이에요. 이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그 유물들을 모은 박물관입니다. 근데 주로 히타이트 유물을 전시한 곳이에요. 히타이트 하면 뭐로 유명하죠? 최초의 철기입니다. 수도는 하투샤예요. 근데 여기 보면 BC라고 썼는데, 우선 그 BC는 뭐냐? Before Common Era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전까지는 뭘 썼냐? BC를 썼어요. 이 BC는 Before Christ죠. 그래서 예수 탄생 전이 BC인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국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BC라는 표현을 안 쓰고 BC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안 쓰고 그때를 커먼 이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BCE를 많이 쓴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BC 17세기부터 12세기까지 굉장히 오래된 거죠. 히타이트 왕국이 있었는데 수도가 하투샤였고 최초의 철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생겼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를 한 김에 AD까지 하면, AD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할 때 기원후는 보통 AD를 씁니다. 이건 뭐냐? 아노 도미니입니다. 아노는 이어란 뜻이에요. 해. 도미니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태어난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C, AD 이렇게 쓰다가 요즘은 BCE, AD 이렇게 씁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그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그 부조를 해서 장식을 해놓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 날개가 달려있죠. 여신입니다. 두 개 날개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땡땡이 점과 땡땡이, 여기 지금 땡땡이 점입니다. 점과 코가 있는, 이렇게 위로 모자 끝에 올라가 있죠. 코가 있는 모자를 쓰고 긴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 다리는 무릎부터 노출돼 있죠. 그리고 코끝이 올라간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다음 오른손에는 뭔가가 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쪽은 깨져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이것이 도끼입니다. 도끼. 사실은 옛날에는 칼보다는 도끼가 훨씬 더 전투력이 셌죠. 그리고 두 발은, 이 신은, 이 두 발은, 이거는 새의 모습입니다. 새의 모습. 그런데 이 새는 아마 독수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상을, 하나는 지상을 가리키는데, 이 히타이트의 상징 문양이 머리에 둘 달린 독수리예요. 그래서
그 히타이트 왕조는 자기들이 천상과 연결되어 있고 지상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죠. 그게 쌍두 독수리인데 이것이 그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문양이 되었습니다. 쌍두 독수리가 러시아의 문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은 히타이트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여인은 긴 장식을 한 모자예요. 그리고 이제 긴 옷을 입고 왼손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귀가 둘 달린 항아리에 술을 따르고 있죠. 이게 아마도 이 신에게 바치는 술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뒤쪽의 여자는 지금 이 여자는 큰 데 비해서 작습니다. 이 고구려 벽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죠. 실제 크기가 아니라 중요도의 차이입니다. 이 오른손에는 염소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른쪽은 또 다른 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세워진 그 부조인데 여기에 그 당시 히타이트 글자라고 합니다. 이게 히타이트 글자인데 거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그 영어로 설명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 통치자 카투바스는 카르카미신 왕국의 통치자이며 슈히스의 아들이다. 따로 훈자스, 이건 아마 신인 것 같아요. 께서 나에게 왕위 계승을 그리고 정통성을 주었지만 이 카르카미신 타르 훈자스 신이죠. 이 신은 나의 아버지나 나의 할아버지가 아닌 이 나라의 통치자인 나 카투아스, 이 왕의 이름이 카투아스인 것 같아요. 칭찬하셨다. 그리고 곡식의 신과 이 아나톨리아 지방은 그 당시에 보리를 많이 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터키에서는 그 보리는 가축의 그 먹이로 주지 사람은 별로 먹지 않았는데 한 5, 6년 전에 가보니까 그 케밥 먹을 때 조금씩 주더라고요. 하여간 아나톨리아는 그 당시에 보리가 주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곡식의 신과 포도주의 신도 함께하는 번영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알려주셨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이 신들을 섬기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지우는 자는 그 누구든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이집트 그 왕의 동상, 파라오의 동상 옆에도 나의 이름을 지우는 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당시에도 그 존재를 무시할 때 이름을 지우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히타이트는 철기 문명을 갖고 꽤나 번성하던,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보다도 더 막강한 나라였는데, 왜냐면 철을 가지고 철기 무기를 만들고 전차의 바퀴를 나무 바퀴에서 쇠 바퀴로 바꿨어요. 그럼 훨씬 더 속도도 있고 많은 군사를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탱크에 2명이 타느냐 10명이 타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히타이트가 람세스 2세랑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계속 전투를 하다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인 카디스 조약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스탄불 그 아나톨리아 동방박물관 여기에 그 원문이 돌에 새겨진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이 히타이트는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그 녹지가 사막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형제 간의 왕위 다툼을 하다가 그 기원전 12세기에 바다의 민족에게 약탈당하면서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민족이 누구냐? 아마도 그 바이킹 쪽이 아닐까. 배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그 시기에는 이 바다의 민족에 의해서 그 그리스 이쪽 미케네 문명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다 박살이 납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